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요, 윈도우 10 최저가 팁, 윈도우 10 부팅이 안 될 때 데이터 백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잘 사용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 사용을 위해서 컴퓨터를 켰더니, 뭐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켰더니 화면에 블루 스크린이 생기면서 부팅이 안 되는 증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윈도우 로고만 나오고 계속 재부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한 번씩은 아마 경험해 보셨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물론 뭐 기계적으로 불량도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그렇게 블루 스크린이 나오거나 아니면 자꾸 재부팅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험치로 말씀드린다면, 보통 우리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에서는 운영체제나 개인들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나, 요즘 이제 SSD가 많이 달려 있는데, 그게 달려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운영체제라든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는데, 어떤 하드웨어적인 불량보다는 그 운영체제의 손상으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경험치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전문가 측면에서는 뭐 어떤 여러 상황을 고려하겠지만, 비전문가 측면에서는 이거 포맷해버려 하고 포맷했을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하드에 저장돼 있던 내 개인적인 데이터, 여행 가서 찍은 데이터, 사진이라든가 가족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가정을 갖고 계신 분은 애 어렸을 때 사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드에 보관하고 있다. 그죠? 이런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 안 하고 포맷했을 때는, 운영체제는 설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드나 SSD에 깔려있던 개인 데이터는 다 지워져 버린다는 측면을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것이 이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서 간혹 매장을 찾아서 이거 데이터를 모르고 제가 포맷했는데,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포맷을 하고 나서 바로 오면은 관계가 없는데, 포맷하고 나서 계속 어떤 데이터를 쓰고 지우고 했다 그러면 데이터는 살릴 수 있는 확률은 많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데이터 복구하는 전문 업체를 가게 되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뭐냐면 이제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요즘은 이제 바이러스가 예전 같지가 않아서 굉장히 아주 지능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걸릴 경우, 특히 요즘 이제 창궐 하는 랜섬웨어라는 게 걸리면은, 모든 어떤 가지고 있는 데이터, 또 아니면 실행 파일 이런 부분들을 암호화를 시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개인이 뭐 요즘 나온 V3라든가 이런 백신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것도 데이터 복구 전문 업체에 가서 그죠, 복구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뭡니까, USB 메모리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 데이터들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동영상 데이터들은 굉장히 용량이 크기 때문에 USB에 저장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외장 하드를 보통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시로 백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뭐 블루 스크린이 생기거나 자꾸 재부팅이 되는 증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부팅이 됐는데 엑셀 데이터라든가 사진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열리지 않고 있더라. 그게 랜섬웨어 걸린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복구 전문 업체에 갈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하기 힘듭니다. 그거는. 그럴 때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하는 측면이죠. 근데 외장 하드에다가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을 때는 문제는 다르죠. 왜? 포맷하고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다 부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백업에 대해서 굉장히 뭡니까, 우리 일반 사용자들은 굉장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개인 데이터를 많이 백업을 받아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내일 백업 받아야지, 모레 백업 받아야 하다가 랜섬웨어 걸려서 저 10년치 데이터를 다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복구하려고 그러니까 복구점에서 700만원 달라고 견적이 나왔더라고요. 도저히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다시 만들자 해갖고 포기란 사태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가 걸려서, 요즘 바이러스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랜섬웨어인데, 거기 걸렸을 때 얘기고요. 지금은 뭐냐면은
풀스크린 하면서 자꾸 윈도우 로고 중에서 재부팅이 되는 현상이다. 그러면 이것은 운영체제 쪽으로 인한 그 손상으로 불량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 데이터가 있는 건 모르고 그냥 포맷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데이터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랬죠. 특히 이제 요즘 메이커 PC나 메이커 노트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통 이 복구 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복구 솔루션은 뭐냐면은 그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그 고스트 파일 같은 건데 그런 걸 우리가 돌리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운영체제는 깔릴지 모르겠지만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개인 데이터는 다 날아간다는 개념,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전문가보다는 비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좀 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장착되는 하드디스크 및 SSD 종류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드디스크나 SSD는 뭐냐면은 우리가 운영체제라든가 그죠? 개인의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개인들이 쓰는 뭐 우리 어플리케이션 뭐 워드라든가 한글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하드나 SSD에 우리가 장착이 되죠. 그죠? 근데 이 하드디스크는 이제 오래전부터 썼던 내용이고 SSD는 요즘 이제 새로 나오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라 해가지고 일단은 그 굉장히 속도가 빠른 그죠? 그런 그 하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요 하드디스크가 예전에 이렇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었는데 3.5인치는 이제 데스크탑 PC에 저장되는 그 장착되는 하드를 말하는 거고요. 2.5인치는 우리가 이제 노트북 그런데 저장이 많이 되는 이제 사용되는 하드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3.5인치보다 저 2.5인치 하드는 속도가 좀 느려요. 왜냐면 얘는 1분에 7200 RPM이라는 회전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 얘는 5400 회전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하드가 깨졌다고 해서 집에 노트북 하드가 있어서 이거를 그 데스크탑에 붙여서 포맷을 했는데 이제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속도가 느리죠. 얘는 7000 RPM으로 동작하는 거고 얘는 2.5인치 그 노트북에 사용하는 하드는 5400 회전으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느리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이 RPM이 높을수록 우리가 액세스 타임이 짧아진다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례도 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나 이런 걸 이해 못하면은 제 얘기가 이해가 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현재도 많이 쓰고 있지만 뭐 이런 하드디스크가 아마 곧 없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CPU라든가 뭐 그래픽 카드라든가 메모리 같은 거는 나날이 굉장히 그 개발에 대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 하드디스크는 옛날과 지금에서 많은 차이 없이 그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큰 단점이죠. 그래서 CPU가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CPU는 속도가 지금 8세대 커피레이크라는 CPU까지 나오는데 속도는 무지무지하게 빨리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변 장치들이 CPU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 SSD라는 하드가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하드들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아마 조만간에 거의 쓰지 않지 않겠냐. 요즘 조립하는 컴퓨터를 보더라도 SSD는 기본 장착이죠. 왜? CPU가 빠른데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빨리 따라주기 위해서는 이 주변 기기들도 속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그 보완한 분이 바로 SSD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보면요. 이제 이런 SSD를 적용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2.5인치하고 요렇게 USB 메모리 형태 조그만 M.2라는 SSD가 있는데 요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데스크탑에 써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얇은 노트북이죠. 울트라북이라고 굉장히 얇은 게 있습니다. 그럼 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런 2.5인치가 두께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M.2 SSD를 쓰는데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 요 2.5인치 SSD라는 것은 우리 앞전에 하드디스크 보였죠. 걔는 SATA3라는 인터페이스를 쓰기 때문에 그죠? 그걸 유지를 해서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런 이제 그 USB 메모리처럼 생긴 M.2 SSD라는 것은 PCI 익스프레스 기반의 그런 인터페이스 쓰기 때문에 이 SATA3 기반보다는 속도가 월등히 빠릅니다. 그래서 요즘 울트라북은 속도를 또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M.2 SSD를 쓰는 건데 꼭 USB 메모리처럼 생겼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뭡니까?
CPU가 나날이 그 고속 어떤 그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주변 기기는 못 따라주다 보니까 요즘 이제 주변 기기가 그래픽 카드서부터 메모리도 뭡니까? DDR1 메모리서부터 2, 3, 지금 4까지 나왔죠? 지금 5까지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CPU 속도를 따라가기 위한 어떤 처절한 몸부림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속도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이 주변기기 개발로 인해서 그 보조 속도를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마 컴퓨터 조립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SSD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드 베이스에서 운영체제를 부팅하면 보통 1분 이상이 걸리지만은 SSD 베이스에서 부팅을 하게 되면 보통 5초에서 10초 정도밖에 안 걸리죠.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이 이걸 활용하고 있어요. 저희 매장에서도 오면 노트북 산 지가 한 8년 됐는데 너무 느려서 못 쓰겠다. 그럼 대안을 SSD를 갈면 빠르다. 그러면 저희가 SSD를 교체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해주면 소비자들이 되게 만족하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그 피부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참조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하드디스크의 구조를 보면요. 하드디스크가 왜 이렇게 느리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원판, 이걸 플래터라고 그래요. 이 원판 안에 우리 은행 통장의 마그네틱처럼 이 철가루들이 도파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운영체제나 여러분들 쓰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개인 데이터들이 여기 기록면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리드라이트 헤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어떤 컴퓨터의 명령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면 얘를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액세스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간이 우리가 잡아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잡아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계적인 속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읽고 쓰는 속도가 느리겠죠. 근데 얘는 지금 뭡니까? SSD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 이런 원판, 플래터라는 게 들어있지 않고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이렇게 USB 메모리 좀 들어있습니다. 얘는 다이렉트 읽어버리는 거죠. 액세스 타임이 빠져버리는 이렇게 헤드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M.SSD도 똑같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쓰는데 얘는 인터페이스가 그죠? 컴퓨터하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SATA3라는 좀 약간 저속의 인터페이스 쓰는 거고 M.SSD는 이게 PCI Express라는 좀 고속 인터페이스를 써요. 그 당연히 이거보다 속도가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판이 지금 전원을 넣게 되면 원판이 1분의 시계 반대벽을 7000회전을 돌아요. 그 도는 상황에서 리드라이트 헤드가 있는 데이터를 그죠? 사우스 브리지의 명령을 받아서 그죠? 걔가 사우스 브리지가 명령을 내려서 이 헤드를 움직여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느리단 말이지 속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야 컴퓨터 느리다 그러면 뭡니까? 요걸로 바꾸는 거죠.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얘기가 요걸로 업그레이드를 요즘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매장도 SSD가 하루에 한 일주일에 한 10개 이상이 지금 업그레이드 하러 오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재고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좀 뭔가 오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드디스크는 이런 구조라는 걸 알고 있는 분이 있지만 야 SSD는 고장이 안 나. 그거는 또 잘못된 얘기죠. 왜냐면 이 하드에 비해서 SSD가 고장률은 현저히 적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 원판 자체에서 이 플래터에 기록되는 이런 철가루들이 오래되면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서 어떤 그 데이터가 소멸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배드 섹터. 사람으로 하면 악성 종양이 생겼다. 그죠? 이 철가루가 이 헤드하고 부닥치면서 또 2차적인 배드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 하드디스크의 아주 그 불량 요인 중에 하나죠. 그럼 하드디스크에 배드가 났다 그러면 그거는 버려야 돼요. 그럼 하드가 배드가 났는지 안 나는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거를 검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걔를 돌려서 검출을 하는 거죠. 그건 추후에 한번 제가 다음 강좌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고장이 안 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지금 SSD나 하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뒷면을 뒤져보면은 이게 전자 회로를 얘를 컨트롤하는 이 회로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전자 소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전제품도 오래 쓰면 손상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손상이 됩니다. 얘를 컨트롤 못하다 보니까 하드를 못 읽거나 하드를 인식을 안 하거나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근데 SSD는 하드에 비해서 좀 그런 현상이 좀 줄지만은 똑같이 뒤에 얘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이 컨트롤 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칩들이 얘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루는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왜 갑자기 이거 SSD를 장착 쓴지 오래 안 됐는데 왜 인식을 못하죠?
검출해 보니까 제가 이게 이 컨트롤러 쪽이 문제가 생겨서 나갔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SSL 고장이 안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고장이 나요. 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TV나 모니터를 사더라도 그죠? 지명도 있고 좀 퀄리티 있는 제품을 구하듯이 이 SSD 좀 약간 브랜드 있는 제품을 써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러 가지 형태의 그 SSD 써봤는데 역시 좀 약간 브랜드 있는 부분들이 조금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문 회사께 좀 낫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도 고장이 난다. 고장이 안 난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좀 잘못된 생각이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바로 데이터 백업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이터 백업. 얘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죠? 얘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은 하드가 완전히 깨졌다, 인식 못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데이터 못 살릴 수도 있고 복구 전문 업체에 맡긴다 그래도 데이터를 많이 못 살릴 수 있는 상황 아니면 아예 못 살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돼요. 저는 이제 매장에서 복구 전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협력사의 사람을 이제 인도를 해드립니다. 하면은 10사람이라면 한 5사람은 이건 전혀 살릴 수 없다. 또 5사람 정도는 일부 데이터만 살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가격은 뭐 무지하게 높죠. 가격 공개를 제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방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말씀드렸고요. 하드디스크가 문제가 됐을 때, 그죠? 하드디스크가 손상이 됐을 때 나오는 메시지는 주로 이런 메시지를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테이스 백, 이렇게만 나온다. 이거는 지금 보드 쪽의 불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하드에는 컨트롤 보드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무슨 체킹 파일 시스템 해가지고 이 숫자가 막 올라가면서 하는 것은 하드에 배드가 있다. 그죠? 하드에 배드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근데 블루스크린 난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요렇게 나면서 재부팅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부팅은 돼서 있는데 한 점 속도가 시간이 지난 후에 윈도우가 부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하드 쪽의 불량이라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블루스크린 난다. 그죠? 블루스크린 나면서 윈도우가 부팅이 안 된다. 이것은 뭐냐면 운영체제 손상이라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를 새거로 그래픽 드라이버가 있는데 최신 그래픽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죠? 손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블루스크린은 가중치를 둔다면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우리가 둘 수가 있다. 이런 건 블루스크린이 많이 봤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블루스크린이 뜨면은 공포의 블루스크린이라는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불량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얘가 나면 매장에서 처리 순서가 뭐냐면 무조건 윈도우부터 까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하드디스크가 이상이 있냐 없는지 배드가 있는지 좀 검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유튜브 쪽에 한번 소개해 드린 게 있는데 제가 다음번 강좌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드리겠습니다. 걔를 통해서 SSD든 하드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검출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눈으로는 절대 확인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는 먼저 운영체제부터 설치하지 말고 하드디스크 검사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니면 SSD 검사 프로그램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점을 검출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운영체 손상이라 100% 단정질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제가 경험치로 보면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분량이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에러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좀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뭐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는 걸 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보존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백업 시스템은 은행권, 금융권을 좀 닮아가라 이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철저합니다. 은행은 업무 종료한 뒤에 그죠? 자체에서도 보관하고 또 백업을 받아서 원자 폭탄이 터져도 데이터가 손실이 안 되는 그런 옵사이트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죠? 그 데이터가 만약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개인 예금이라든가 출금상이라 다 전혀 어떻게 할 겁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은행 같은 데서는 그죠? 금융권에서는 백업 시스템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자동으로 백업도 되지만은 저도 옛날에 전산실에 근무했을 때 무조건 우리가 담당을 정해서 오토로 걸어놓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일단은 옛날엔 마그네틱 테이프를 썼죠. 큰 롤 테이프를 써가지고 백업을 한 다음에 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직원들이 힘드니까 야 그거 자동으로 우리가 배치 파일 만들어서 돌리고 가라. 그래서 담당정에서 백업을 철저하게 받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현업에서 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했는데 날라갔다. 그 누가 책임을 져요? 전산실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죠. 왜?
백업을 못하는 그런 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데이터를 수시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백업 장치 종류는 보통 우리가 세 가지를 둘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 USB 메모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얘는 용량이 적어요. 64기가, 128기가, 256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데이터는 보통 100메가를 넘는 그죠? 그런 경우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게 외장하드가 내장돼 2.5인치 외장하드가 내장돼 1테라 이상의 외장하드를 보통 많이 씁니다. 저도 이런 하드를 쓰고 있고요. 또 가능한 또 SD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리더기에 연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요 SD 카드하고 USB 메모리는 여러분들한테 비추를 드리고요. 2.5인치 외장 하드를 갖고 있는 거 1테라 이상 하드가 내장된 2.5인치 외장 하드를 갖고 있는 것을 강추를 합니다. 그죠? 요런 것들은 또 정전기에 좀 약합니다.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간혹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간혹 어떤 사람에서 USB 메모리 어저께 잘 됐는데 오늘 데이터 안 늘립니다. 이 데이터 깨진 거죠. 왜냐면은 USB 메모리는 핸드폰 고리에다가 막 걸고 다니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이런 반도체 칩들은요 정전기에 무지하게 약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매장 가서 이제 그 데스크탑에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구매를 했어요. 그럼 거기 은박지에 싸주죠. 그게 바로 정전기 차폐하기 위해서 싸주는 거거든요. 그게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외장 하드가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종료하고 그죠? 제가 백업을 받는데 매일 받는 건 안 해요. 너무 힘들어 데이터가 많아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씩 데이터를 받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안 받았는데 랜섬웨어가 2번 걸려서 결국은 다 포기했어요. 요즘은 뭡니까? 하드 2개에다가 양쪽에다가 이틀 단위로 받습니다. 중요 데이터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내가 꼭 보관해야 될 데이터 그런 것을 선별해서 항상 받고 있죠. 또 유튜브에 올리는 자료들은 제가 백업만 받으면 난리 나잖아요. 나중에 쓸 일이 있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이제 유튜브용 외장 하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장을 안 했을 때 하드가 깨졌거나 그죠? 하드가 만약에 표면이 기스가 나가지고 깨졌거나 아니면 낸드 플래시가 완전히 망가졌다 그러면 데이터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하지만 데이터가 운영체제가 손상이 됐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 있는 운영체제를 포맷하고 여기 저장한 데이터를 갖다 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수시로 우리가 백업을 받아놔야 된단 말이죠. 지금 저희 매장을 찾아오시는 단골 고객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죠? 그 고객들은 이 데이터 백업에 너무너무 무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이제 엄청난 데이터를 어떤 한 분은 이제 오셨는데 데이터가 랜섬웨어에 걸린 거예요. 보니까 어렸을 때 사진부터 10년치 데이터가 여기 다 하드에 저장이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제가 업체 소개해 드렸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 이 사람 나중에 와서 그냥 포기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뭡니까? 옛날에는 카메라도 아날로그지만은 요즘 디지털 카메라잖아요. 만약에 옛날 같으면 뭐 사진이 찢어졌다 그러면 필름을 가지고 현상을 하면 되지만 요즘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에서 동영상과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하드에다 저장을 해 놓는데 그게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 살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외장 하드에 수시로 데이터를 백업을 해놨다 그러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하드가 깨지는 것도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 랜섬웨어라는 강력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살릴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 설령 살린다 그래도 100%보다는 100% 못 살리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막대한 비용, 그죠? 막대한 비용이라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주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금액을 주고 복구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개인은 안 해요, 거의. 하지만 기업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죠. 그거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써야 되는데 현업에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전 세계가 이 랜섬웨어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리지가 않아요. 옛날 바이러스는 실행 파일만 쫙 찾아서 감염시켰는데 얘는 무슨 뭐 문서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동영상 가리질 않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그래요. 랜섬웨어 이 파일은 열리네요. 이거 감염이 안 돼. 이걸 백업받아야 돼.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알 수 없는 부분이 그것도 얘가 이제 어떤 전염성을 갖고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몇 개 안 되면 그냥 다시 뭐 그냥 잊어버리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지만은 이 데이터 백업은 중요해요. 저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을 2번이나 겪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기술적인 데이터가 많은데 우리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다 끄집어내려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포기 많이 했습니다. 그죠? 참 좋은 그 기술 자료들 많이 갖고 있었는데 다 제가 그 잃어버렸어요. 그죠? 복구를 했더니 뭐 그 금액을 그죠? 요즘 어려운 상황에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를 맞이하시지 않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2.5인치 외장 케이스 외장 케이스를 우리가 또 할 때는요 보통 이제 완성품을 사지 마시고 요 케이스를 별도로 팔아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그 이 외장 2.5인치 외장 하드는 좀 좋은 제품을 쓰세요. 뭐 어떤 제품이라 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쓰다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은 너무 문제가 많더라 이런 것을 제가 통계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걸 공개를 이 상황에서 못 하겠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아서 너무 싼 거,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은 인터넷 싸던데요. 싼 것만 자꾸 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가전제품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싼 거하고 싼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싼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죠? 그래서 가능한 이 외장하드는 뭐 1, 2년 쓸고 말 게 아니라 그죠? 요즘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같이 보관할 수 있는 백업 장비라서 영원이라는 말보다는 오래 쓸라 그러면은 좀 가격 있는 제품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화면에 블루스크린 나가지고 운영체제가 부팅이 안 됩니다. 또 윈도우 7이든 윈도우 8이든 10이든 로고만 나오면서 다시 재부팅이 돼요. 이랬을 땐 여러분들이 딱 스쳐가는 게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아이 포맷하자. 포맷을 딱 하니까 아차 거기 데이터가 있었는데 왜 데이터 하나도 없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블루스크린이 나거나 아니면 윈도우 로고에서 자꾸 재부팅 된다면 먼저 뭡니까? 이따 데이터부터 받아야 되는 거겠죠. 지금 개인 데이터가 지금 뭐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이나 유튜브 또 크리에이터들이나 아니면 개인들도 굉장히 많은 뭐 영상 데이터서부터 그죠? 여러분들 엑셀, 워드 데이터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죠? 그걸 일단은 우리가 딴 데다 백업을 받아 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포맷을 하고 나서 이제 거기 백업 받은 데이터를 갖다 부으면 되겠죠. 그래서 백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부팅 안 되는 즉 블루스크린이나 윈도우 로고에서 재부팅되는 그 하드를 떼어서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지인의 컴퓨터가 있다면 거기다 얘를 이런 식으로 부팅 안 되는 하드를 붙여서 그죠? 개인의 어떤 하드나 아니면 여기다 외장 하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붙여가지고 여기 개인에 있는 데이터를 그죠?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사람의 운영체제를 띄워서 얘가 보조 하드로 붙겠죠? 거기 있는 데이터를 요쪽 개인의 지인의 어떤 하드 쪽에 일부를 빌려서 옮긴다든가 아니면 여기 용량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개인이 갖고 있는 2.5인치 외장 하드를 여기다 붙여서 거기다 데이터를 옮겨 놓으면 그죠? 데이터를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했죠? 하드가 문제가 있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드 검출 하드 이상 유무 불량 유무 검사 프로그램에서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면 윈도우 깔고 그죠? 외장 하드나 아니면 지인이 여기다 갖고 있는 하드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갖다 부으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탈부착의 번거로움이 있고 별도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보통 뭐 요즘은 개인 가정에 가보니까 뭐 한 대 이상이 다 있더라고요. 그죠? 뭐 없는 사람은 뭐 지인의 컴퓨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컴퓨터 가게 가서 그죠? 수리점에 가서 요거 데이터 여기에 바탕화면에 있는데 이걸 좀 받아주시오 하면 보통 한 2, 3만 원이면 해주지 않을까. 뭐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외장 하드를 같이 갖다 주면 백업을 해 드립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이용하면 되겠죠. 근데 이건 번거로운 방법이에요. 오로는 이거를 여러분들 이용하라고 제가 교육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 이 방법을 쓰라는 거죠. 자, 우리가 개인의 도움을 지인의 도움을 안 받고 우리가 지금 윈도우 그 P라는 포켓형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가적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백업 받을 수 있다. 그죠? 그죠? 이런 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랬을 경우는 먼저 데이터부터 백업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 P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윈도우 P는요. 윈도우 프리 인스톨레이션 엔바이러먼트 약자로서 윈도우 10에 꼭 필요한 기능망을 모아놓은 아주 가벼운 휴대용 운영체제예요.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진단용 운영체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윈도우 10P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체제는 지금 세 가지가 있죠. 크게 나누면 XP는 이미 우리가 뭐 사용 중지가 된 거고요.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10인데 윈도우 8은 거의 안 쓰죠. 뭐 7 계열이니까. 근데 윈도우 7하고 아니면 윈도우 10이란 말이죠. 근데 요즘 와서는 이제 윈도우 7을 젊은 층들은 거의 안 쓰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윈도우 10이 좀 불편해 윈도우 7을 깔아줘.
근데 윈도우 7을 요즘은 다 설치하는 건 아니죠. CPU가 커피레이커라는 8세대 CPU서부터는 드라이버 제공이 안 돼서 안 깔리는 경우도 많아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요즘 조립하는 컴퓨터, 요즘 노트북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이 기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간혹 어떤 업체에다 전화를 해보면 그건 윈도우 10 전용입니다. 그 얘기는 약간 좀 모순이 있죠. 윈도우 7도 깔려요. 단지 뭐냐면 윈도우 10용 드라이버, 뭐 그래픽 드라이버라든가 사운드 드라이버라든가 아니 랜 드라이버가 제공이 안 됩니다. 이게 정확한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윈도우 10 체제니까 제가 윈도우 1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윈도우 10P라는 이런 포켓용 운영 체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내 데이터를 포맷 전에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런 블루 스크린이 생기거나 재부팅되는 현상이 생겨서 운영체제 쪽으로 진입을 못한다. 그랬을 때는 뭡니까? 우리가 윈도우 P로다가 윈도우 P 베이스로다 부팅을 하는 거죠. 부팅을 해서 개인 데이터를 이제 외장하드에 연결해서 아니면은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이 CD로 나눠져 있다면 C가 이제 운영체제가 설치되는 부분이잖아요. 뒤쪽에다가 옮겨놓고 C만 포맷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윈도우 10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요. 윈도우 10P 이라고 딱 치면은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개인들이 다운을 받으세요. 윈도우 10 ISO 파일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윈도우 10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보통 ISO라는 이미지 파일, 그죠? 이미지 파일로 돼 있어요. 이미지 파일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IMG 파일도 있고 ISO도 있는데 보통 ISO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뭡니까? 이미지 파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울트라 ISO라는 유틸리티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압축되어 있는 데이터를 풀어야 되겠죠. 그죠? 풀어서 우리가 뭡니까? USB에다가 부팅용 윈도우 10P를 제작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우리가 윈도우 10P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윈도우 10P는 여러분들이 USB에 갖고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런 하나 갖고 계시면 좋겠죠? 그죠? 진단용 소프트웨어, 백업을 위한 이런 우리가 윈도우 10P 이런 운영체제는 갖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윈도우 10 ISO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울트라 ISO 요 파일은 우리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알아서 구하시면 되고요. 요즘 이제 왜 이 ISO 파일을 우리가 이제 그 CD를 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대부분 컴퓨터는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는 CD롬 장착이 안 돼 있죠. 이걸 ODD라고 그러죠.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버라고 그러는데 요 부분들을 우리가 장착이 안 돼 있죠. 요즘은. 자, 그래서 이제 CD롬이 장착이 안 돼 있는데 장착이 돼 있더라도 CD롬보다는 USB가 빠르겠죠. 속도가. 그래서 CD롬은 요즘 대부분 안 씁니다. 그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이런 데스크탑은 CD롬 장착이 잘 안 돼 있어요.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것도 있지만 이제 나이 드신 이런 분들은 CD롬을 저희 매장에 장착을 해달라고 그러면 뭐 프린터를 사거나 뭐 하면 드라이버 CD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인터넷 접속해서 그죠? 그 메이커 사이트에 접속해 가지고 그 드라이버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이 드시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장착 안 하는 애들 와서 하나 달아줘 하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안 달려 있으니까 USB를 이용해라. USB를 여러분 구매할 때도 우리가 하나 주안점을 좀 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구매할 때도 USB 2.0이 있고 3.0 USB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면 자, 모양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USB를 구매를 이제 가서 매장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3.0 지원되는 USB를 주세요. 그래. 어떻게 구매하냐면 요렇게 앞을 보면요. 색깔이 있어요. 여기 지금 검은 거는 이게 2.0 USB예요. 그죠? 요 파란 거는 뭐냐면 USB 3.0을 지원하는 USB입니다. 얘보단 얘가 빠르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사라고 이양 사는 거. 지금 요거는 많이 팔지는 않는데 그래도 요즘 매장에서 재고를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보고 우리 지금 데스크탑에 포트를 보더라도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데스크탑을 보더라도 까만 포트하고 파란 포트가 있죠. 그게 USB, 그죠? 속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USB 2.0은 480Mbps로 움직이는 거고 얘는 뭡니까? 10배속 4.8GB의 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죠. 이 차이가. 그죠? 여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본체 앞에도 이 USB 포트가 검은 게 있고 파란 게 있는 게 바로 이거 속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살 때는
요거보다는 요쪽 요거를 사라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여기 3.0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들 참조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윈도우 CP ISO 파일에는 울트라 ISO를 여러분들이 구해서 이제 이제 제작을 하는 거죠. 울트라 ISO 인터페이스는 구하면 요렇게 나와요. 물론 이 USB 부팅용 USB를 만드는 그 방법은 툴들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편 대부분이 울트라 ISO를 많이 씁니다. 이거 많이 써요. 저도 이게 편해서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영문 버전 한글 버전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구하시면 한글 버전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영문이나 한글이나 뭐 쓰다 보면 뭐 영어 해석은 좀 그렇게 간단한 걸로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 CP 이미지 파일로 돼 있기 때문에 부팅용으로 만들어야 돼 이거를. 그죠? 압축되는 걸 풀어서 USB를 꼈을 때, 그죠? 우리 USB를 꼈을 때 부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부트로더를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울트라 ISO하고 그 윈도우 CP ISO 파일을 구했어요. 그죠? 구하면 일단 울트라 ISO 유틸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메인 메뉴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열기를 누르세요. 열기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윈도우 CP ISO 파일이 뭐 바탕에 있을 거 아닙니까? 걔가 여기 이렇게 받아진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고 열기를 하게 되면, 그죠? 열기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그 울트라 ISO라는 그 이미지 파일, 압축된 파일이 이렇게 풀어져서 바탕에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화면에. 그죠? 요 안에 요 CP라는 그 ISO 파일 안에 요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런 게. 그죠? 그래서 요 안에 파일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우리가 담아야 돼요. 담아야 되는데 그냥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복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요 메뉴 중에서 세 번째 부팅 보면은 뭐 이미지 만들기, 이미지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 만들기로 하는데 이거 만들기 하면 안 됩니다. 이미지 기록을 해야 얘가 부팅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미지 기록을 누릅니다. 이렇게 이미지 기록 요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기록할 거냐? 여기 누르면은 제가 지금 넣은 게 요 USB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이거 밑에 요 G 파일입니다. G 파일. 요거 여러분들 또 틀리겠죠 이게. 그죠? 드라이버 네임이 틀리겠죠. 그 USB를 선택을 해서 쓰기를 합니다. 쓰기를 하게 되면, 그죠? 요런 게 또 나와요. 안에 있는 데다 다 지워줄 수 있습니다. 지워도 관계가 없겠죠. 그죠? 그럼 얘를 눌러야 되겠죠? 얘를 누르게 되면 이제 뭡니까? USB에 부팅용 USB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윈도우 10 P 부팅용 USB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기가 쫙 진행이 돼요. 다 만들고 나면 뭡니까? 성경적 국기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X로 빠져나오면은 비로소 윈도우 CP 부팅형 USB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데스크탑에다가, 그죠? 공 USB를 꽂고요. 그죠? 국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꽂고. 자, 우리 울트라 ISO 프로그램 띄웁니다. 자, 파일 열기를 눌러요. 그럼 내가 ISO 파일 받은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자, 윈도우 CP ISO를 누르고 열기를 합니다. 자, 여기 들어왔네요. 이제 작업을 해야 돼. 부팅형 USB 만들어야 되겠죠? 이미지 기록이라고 그랬죠? 자, 기록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USB가 제가 요거예요. 요거 지금 넣은 게 16기가짜리. 자, 클릭을 하고 쓰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때부터 뭐냐면 지울 거냐, 안에 지워줘도 관계없냐? 예 합니다. 예. 자, 그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쭉 기록을 합니다. 간단하죠? 그죠? 글쎄 뭐 제가 이 이미지 파일 굴 때는 보통 제가 요걸 많이 해요. 울트라 ISO라는 프로그램을 과연 최신 버전을 쓰시는 게 또 좋겠죠. 그리고 이제 뭐 영문을 쓰는 한글이나 관계없겠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한글 쓰시는 게 좋겠죠. 근데 굴 때 주의점 뭐 이미지 기록이라는 거, 이미지 기록 요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그렇지 않으면 너도 부팅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럼 성공적으로 굽기 완료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CD를 군 거예요. USB 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죠. 사실은 요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론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자, 브루스크린이 나면서 부팅이 안 된다. 윈도우 로우가 나오면서 계속 재부팅이 된다.
아,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와닿는 게, 아, 포맷이야. 아, 포맷 전에 반드시 내 데이터 백업 받아. 아니, 뭐, 데이터가 없는 신문은 아주 그냥 쌈박하게 그냥 하시면 되겠죠. 포맷을. 근데 데이터가 있다? 야, 데이터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 있지? 하면서 찾아봐야 되겠어. 하면서 내가 백업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부팅용 윈도우 CP를 만들었죠. 일단 USB 포트 꽂아야 되잖아요. 본체에. 꽂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작업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USB를 꽂고, 그죠? 불린 컴퓨터를 리셋 키를 누르거나 재시작했을 때 F10 키를 누르면은 부트 메뉴가 나와요. 이건 컴퓨터 제품마다 키가 다 틀려요. 부트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죠? 어떤 건 F10, 어떤 건 F7, 어떤 거는 F12, 이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얘를 갖고 있는 제품, 노트북, 또, 데스크탑에 비해서 어떤 그 메인보드가 어디 거냐, 그죠? 예를 들어서 아소스 거다, 아니면 기가바이트 거다, 에즈락 거다, 그러면 그 모델을 갖고 모르시면 거기서 일단 전화하세요. 이 부트 메뉴가 키가 몇 번입니까? 하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F10 키로 많이 돼 있는, 삼성 거는 보통 F10 키로 많이 돼 있어요. 누르게 되면 부트 메뉴가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서 USB니까 우리가 USB에다가 윈도우 10 부팅 CD USB를 만들었죠. 걔를 선택을 하고 하면 이제 윈도우 10으로 부팅이 되는 건데, 자,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설정하기 위해서 보통 부팅할 때 델키라든가 F2 기구지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이 바이오스로 진입을 합니다. 그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이 바이오스가 지금 두 가지 종류예요. 옛날에 이제 이런 화면이 나타난 거죠. 이렇게. 레거시 바이오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요즘은 이제 UEFI라는 바이오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UEFI. 그래서 이렇게 그래픽 GUI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부트라는 이런 옵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무시하고 F10 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부트 메뉴가 나와요. 어디로 부팅할 거냐? 하드 베이스로 부팅할 거냐? 아니면 SSD 베이스로 부팅할 거냐? 아니면 USB로 부팅할 거 나와요. 그럼 방향키로 내려가서 엔터 치면 바로 부팅이 됩니다. 이 바이오스에서 그게 우리가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죠? 컴퓨터를 부팅하면 바이오스가 운영체제를 먼저 컨트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스를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구형 컴퓨터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런 GUI 방식의 바이오스가 아니라 요렇게, 그죠? 옛날에 이제 옛날 방식의 이 바이오스, 레거시 바이오스로 돼 있죠. 여기 이 부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설정해도 돼요. 그 세이브하면 자동으로 이제 내가 USB 선택해서 들어가겠죠. 근데 이건 귀찮잖아요. 그냥 우리가 재시작할 때 삼성 같은 F10키 누르면 바로 부트 메뉴가 나옵니다. 이걸 무시하고 그때 어느 걸 들어가겠냐? 이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이제 델키라든가 F2키라든가 F7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제품마다 틀리다 그랬죠. 들어가서 요 부트에다가 USB를 꽂아 놓으면은 얘가 USB 인식하잖아요. 그거를 부트 시퀀서에서 USB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부팅을 어디 할 거냐? 그 부트 시퀀서에다가 걔를 설정해 엔터 치면은 바로 재부팅 되면서 걔를 읽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사실 권장은 안 하고 요렇게 부트 메뉴를 바로 그냥 부팅할 때 선택을 해라. 그 제품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키를 좀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10 키를 이렇게 눌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보통. 근데 이게 첫 번째 게 뭐냐면 이게 CD-ROM이잖아요. 요건 하드웨어 두 개. 지금 제가 넣은 게 지금 USB가 요거라고요. 그럼 방향키로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엔터키를 딱 치게 되면, 그죠? 엔터를 치게 되면 얘 지금 뭡니까? 하드에는 이런 내용을 무시하고 지금 우리가 윈도우 10P는 뭐라 했어요? 포켓용 운영체제라고 했죠? 걔를 통해서 부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걔를 통해서 부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 바이오스가 두 개라고 그랬죠? 레거시 바이오스하고 UEFI 바이오스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뭡니까? 레거시 바이오스는 우리가 좀 위험한 바이오스라고 좀 인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부팅할 때 다양한 부트 로더를 갖다가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롬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 감염을 시킬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예전엔 요 바이오스를 써서 좀 우리가 아무거나 쓸 수 있는데 이 UEFI 바이오스는 물론 속도도 개선됐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죠? 어떤 인증이 되지 않은 그런 이상한 부트 로더들은 얘가 인식을 못하게끔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떤 악성 프로그램이 이렇게 좀 아무 부트로드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증된 그런 것들만 그죠? 얘가 인증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UE5 바이오스로 바뀌었다. 그죠? 요거는 옛날 형식의 바이오스예요. 근데 지금 이제 UE5 바이오스를 레거시 뭡니까? 시큐어 부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디저블 시키게 되면 레거시를 쓸 수가 있는 옵션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거는 그것도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참고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라는 거지 그냥 스킵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요렇게 그 GUI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UE5 바이오스를 쓰고 있더라 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또 차이는 뭐냐면은 이 레거시 바이오스에서는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UE5 바이오스에서는 디스크의 파티션에 어떤 그 제한을 좀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 얘기를 다음 장에서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레거시 바이오스에서는요, 우리가 MBR 디스크라는 걸 쓰는데 얘는 2테라밖에 인식을 못해요. 그죠? 최대 크기를. 그죠? 3테라다. 그러면 우리가 레거시 바이오스에서는 만약에 3테라 쓴다 그러면 뭐 2테라, 1테라를 파티션 나눠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UE5 바이오스에서는 이 GPT라는 디스크를 쓰기 때문에 18 엄청나게 많은 그죠? 거의 무제한이나 보면 되겠죠. 이를 파티션 안 나누고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디스크 제한을 파티션 제한을 풀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128개 파티션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MBR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3테라 하드를 달았는데 왜 이게 2테라밖에 인식이 안 됩니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이게 바로 MBR 디스크의 한계다. 그래서 우리가 1테라를 별도로 우리가 파티션 나눠서 해야지 2테라, 1테라 인식하는 건데 GPT에서는 틀리죠. 그런데 레거시 바이오스에서 2테라를 인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윈도우 그죠? 윈도우로 쓰는 윈도우가 쓰는 그런 파티션이 아니라 데이터용으로 쓴다는 전제 조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하드를 달았어요. 그러면 디스크 관리자 들어가겠죠? 거기에서 요 하드에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요 GPT 디스크로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요런 메뉴가 나와요. 요 밑에다가 GPT하고 확인을 누르면 우리가 데이터용으로 쓰는 거 하드를 나눌 때 우리가 C가 운영체제가 깔리는 거고 D가 데이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 용도로 쓰는 것들은 이게 GPT 디스크로 MBR 레거시 바이오스에서는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쓰시면 3테라 하드를 보조 데이터용으로 붙일 수가 있다. 운영체제 부팅용으로는 안 돼요. 이게 GPT 디스크가. 왜? 바이오스가 틀리잖아요. MBR은 그죠? 레거시 바이오스고 GPT는 UE5라는 바이오스 상황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틀린다는 얘기죠. 근데 레거시 바이오스에서 이렇게 보조로 데이터를 붙였을 때는 GPT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윈도우 우리가 부트 메뉴가 나온다 그랬죠. 거기서 이제 USB를 꼭 부트 메뉴를 선택해서 우리가 부팅을 했죠.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얘는 지금 윈도우 10P USB로 부팅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 지금 이제 윈도우 10 만들어낸 사람이 어떤 필요한 것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우측 막 속성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윈도우 10P라고 그죠? 이 운영체제는 포켓용 운영체제, 진단용 운영체제다 이렇게 나오죠. 윈도우 10P라고 나왔죠. 자, 윈도우 10P를 통해서 부팅이 안 됐다 그러면 그죠? 그 하드 베이스로는 부팅이 안 돼요. 왜냐면 블루스크린하고 윈도우 재부팅이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우리가 데이터 백업을 위해서는 그죠? 윈도우 10P를 만들어서 진단용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얘를 통해서 USB 베이스로 부팅을 한 거예요. 이제 뭡니까? 이 하드의 내용을 외장 하드에다 백업을 받으면 되겠죠. 자, 이제 이 포트에다가 그죠? 외장형 하드 2.2 외장 하드 삽입을 합니다. 그죠? 해가지고 여기서 내 컴퓨터 누르게 되면 이 외장 하드가 두 개가 인식하죠. 저는 파티션을 외장 하드를 두 개로 나눠놨어요. 그죠? 뭐 여기다 저장하든 여기서 관계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드를 장착하게 되면 CD로 분할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거는 이게 D가 없고 C로 통째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C에 여기 바텀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로 옮겨도 돼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전문가는 관계없는데 비전문가는 잘못하다가 얘까지 다 파티션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여기 필요한 데이터를 요 외장 데이터라고 했죠? 요 외장 하드에다 옮겨놓고 뭐 복사 붙여놓긴 다 하잖아요. 그죠? 요거 열면은 여러분 필요한 데이터가 뭐가 있겠죠? 그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또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유저라는 걸 누르게 되면 바탕화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들어가서 보통 바탕화면에 여러분들이 뭐 폴더를 만들어서 사진이라든가 워드 데이터나 엑셀 데이터를 많이 옮겨놓는 분 있고, 아니면 뭐 군데군데 나눠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 하드는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부팅 안 되는 하드잖아요. 들어가서 하나하나 찾아서 좀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서 여기다 옮겨놓고 한번 다들 확인한 다음에 뭡니까? 빼고 이제 뭡니까? USB 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윈도우 10 그죠? 그 운영체제 포맷용 CD나 USB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포맷하면 되겠죠. 포맷 다 됐다 그러면 뭡니까? 외장하드를 다시 조금 전에 좀 붙여서 그 데이터를 갖다 필요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갖다 부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외장하드에 이렇게 저장을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포맷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먹고 그냥 했다. 데이터 날라간 데 살릴 수는 있지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또 하나 뭡니까? 포맷하고 나서 모르다가 여기다 계속 읽고 쓰고 막 했어요. 그랬을 때는 데이터가 이미 덮어졌기 때문에 데이터는 100% 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윈도우 10 PE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부팅이 안 될 때 데이터가 없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프리하게 그냥 포맷하면 되겠지만은 보통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백업 받을 것이냐. 백업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다른 컴퓨터에 붙여서 옮기든가, 아니면은 윈도우 PE를 여러분들이 구해서 그렇게 PE 베이스로다가 그죠? USB에서 부팅해서 지금처럼 한다든가. 근데 제가 뒤에 부분을 더 강조한다 그랬죠. 왜? 번거로움이 없고 혼자 잘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죠? 부팅 안 되는 컴퓨터를 어떻게 기존 하드에 있는 내용들을 백업을 하느냐 포맷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좌에서는요, 우리가 윈도우 10을 포맷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받았겠죠? 윈도우 10을 포맷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필요한 이제 데이터들, 그죠? 어플리케이션, 뭐 한글, 오피스, 뭐 포토샵, 뭐 영상 작업하시는 분은 뭐 프리미어 에펙트 이펙터, 프리미어 프로, 또 그 다음에 무슨 뭐 라이트룸 이런 거 다 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운영체제들 그죠? 윈도우 P를 이용해서 백업하고 지금처럼 문제가 됐을 때 다시 윈도우 복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요 두 가지만 지금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좌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운영체제 지금 그 여러분이 쓰는 그런 데이터 프로그램들을 아주 그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요즘 뭐 컴퓨터 시대 아닙니까? 파이프레스 오피스가 구현된 지가 굉장히 20년이 넘었죠. 그죠? 요즘 컴퓨터는 모두가 동작이 되고 관리하고 되다 보니까 이 컴퓨터라는 부분에서 요런 두 가지 사항만 알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좌가 도움되었으면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예. 그리고 하나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좀 수익을 좀 내야지 좀 우리가 힘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나오면은 광고를 좀 끝까지 좀 여러분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좌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